네, 안녕하세요. 마석중학교 3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저번 주까지 드디어 길고 길었던 그 껍빗단일 대장정이 끝났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오늘부터는 다시 앞쪽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대단원 1, 문학과 3 안에서 소단원 2, 껍빗단일부터 나갔었기 때문에 다시 소단원 1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고시조와 그리고 현대시 한 편씩을 배우게 됩니다. 소단원 1에서 배우게 될 첫 번째 작품이 까마귀 눈비맞아라는 이제 고전 시조예요, 여러분. 고전 작품이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껍빗단니를 먼저 배우고 왔기 때문에 껍빗단니에 비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들판이 적막하다는 현대시예요.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을 정도로 그냥 가벼운 현대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는 이 소단원 1에서 이 두 작품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교과서 12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 12페이지 보시면 학습 목표 나와 있죠? 자, 학습 목표 첫 번째 한번 같이 볼게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과거의 삶이 반영된 작품을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의 삶이, 그러니까 문학작품에 나타나 있는 과거의 삶이 지금 오늘날의 삶과 아주 비슷할 수도 있고요. 아주 다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바탕으로 우리는 문학작품을 읽으면서 오늘날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학습 목표 한번 채워볼까요? 자, 우리가 첫 번째로 배우게 될 작품이 이제 고시조이기 때문에 시로 바뀌어 있어요, 여러분. 학습 목표가. 자, 다 시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괄호 한번 채워볼게요. 작품이 창작된 무슨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이해할 수 있다 일까요? 우리가 방금 교과서 12페이지에서 봤었죠. 사회 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자, 여러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가 1학기 때 배웠던 작품 중에 혹시 이육사의 청포도라는 시 기억나세요? 네,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청포도라는 시는요, 그냥 시 자체만으로 보면 임을 기다리는 마음 이런 게 뭐 드러나는 시였죠. 근데 이 작품이 창작되었던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언제였어요? 이 작품은 일제강점기 때 지어진 시였잖아요. 즉,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이해하면 이제 여기서 화자가 기다리고 있는 이미 조국의 광복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었죠. 그쵸? 즉, 우리는 시를 감상할 때 이렇게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과거의 삶이 반영된 시를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라는 거.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교과서 14페이지로 넘어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방금 학습지에서 채웠던 요 학습 목표 나와 있죠?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이해할 수 있다 였고요. 과거의 삶이 반영된 시를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 감상할 수 있다 였습니다. 여러분, 껍빗단니에서도 마찬가지였죠? 그쵸? 그러니까 껍빗단니에 반영된 사회문화적 배경, 우리가 그 소설의 장면들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리고 이 주인공 이인국의 삶의 태도를 오늘날에 비추어서 감상하는 것까지 그런 활동들 전부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단원 1에서도요, 비슷할 거예요. 작품이, 그러니까 그 시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이해할 거고 그 안에 담긴 삶의 태도를 오늘날의 삶에 비추어서 감상을 할 겁니다. 시를 이제 뭐 당연히 시를 분석하고 시의 내용을 중심으로 배우겠지만 그 시를 창작한 시인의 삶이나 아니면 그 시가 지어지었던 그 당시의 주요한 사회적 문제 같은 것들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시와 연결을 지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를 다 배우고 나서는 또 그 시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과 관련지어서 좀 주체적으로 시를 감상할 수 있는 그런 활동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시를 배우기 전에 밑에 교과서 14페이지 소단원 열기부터 함께 봐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출산과 관련된 홍보물입니다. 이러한 홍보물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이 무엇일지 짝과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네요. 여러분,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우리나라에서 나왔던 출산과 관련된 홍보물이 실려 있습니다. 문구를 좀 유심히 보세요, 여러분.
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출산에 관련해서 포스터 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좀 한번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60년대는 덮어놓고 나타보면 거짓골 못 면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지금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전혀 상상이 안 가시겠지만 1960년대에는 지금이랑은 반대로 아이를 많이 낳는 게 사회적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홍보물에 아이를 적게 낳을 거를 권유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거예요. 지금이랑은 전혀 다른 사회 문화적 배경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자, 70년대 보세요. 딸, 아들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그리고 80년대 둘도 많다. 이렇게 적혀 있죠. 그러니까 이 1960년대 분위기가 1970년대와 80년대까지도 이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이를 많이 낳으니까 이제 둘만 낳아서 잘 기르자. 이제는 둘도 많다.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한 비슷한 사회 문화적 배경이 이어진 거죠. 근데 2000년대 보세요.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 작은 글씨로 부모보다는 아이의 인생이 훨씬 더 깁니다. 언제까지 부모가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아이에게 인생의 동반자를 만들어 주십시오. 당신이 낳고 대한민국이 함께 키우겠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2000년대에는 오히려 아이를 많이 낳아줄 것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더 심하죠, 여러분. 아이에 대한 이제 지원도 많아지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거의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적기로 1위죠. 채 한 명이 안 되니까 올해도 이제 달마다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데,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의 이런 출산율 저하라는 그런 사회문화적 배경을 2000년대 포스터에서는 담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시대에 따라서 출산에 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졌다라는 거. 과거에는 출산을 억제했지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최근에는 출산을 오히려 장려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라는 거. 이렇게 포스터를 보면서도 여러분들 당시 그 홍보물이 창작됐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문학에서도 마찬가지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쏟아낸 열기인 거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15페이지로 넘어가 주세요. 다음 노랫말에서 짐작할 수 있는 과거의 삶을 오늘날의 삶과 비교해 봅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습 목표와 연결이 되는 그런 쏟아놓은 열기인 것 같습니다. 노랫말 일단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밑에 사진도 함께 보세요. 과거에는 어떤 놀이를 하면서 살았는지. 그리고 반대로 오늘날의 여러분들은 남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그거랑 한번 비교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밑에 보시면 술래잡기, 고무줄놀이, 말뚝박기, 망까기, 말타기, 놀다 보면 하루는 너무나 짧아. 아침에 눈 뜨면 마을 앞 공터에 모여 매일 만나는 그 친구들. 비싸고 멋진 장난감 하나 없어도 하루 종일 재미있었어. 좁은 골목길, 나지막한 뒷산 언덕도 매일 새로운 그 놀이터. 개울에 빠져 하나뿐인 옷을 버려도 깔깔대며 서로 웃었지. 어색한 표정의 단체 사진 속에는 잊지 못할 내 어린 날 보물들. 밑에 그림만 보셔도 지금 첫 번째 사진은 고무줄놀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고무줄놀이가 뭔지 아세요? 선생님도 고무줄놀이 세대까지는 아니에요. 그리고 옆에 이제 말뚝박기 하고 있어요.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접촉이 안 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세상이 좀 많이 변했죠. 요 노래 가사를 봐도 옛날에는 동네 골목에 모여가지고 혹은 마을 앞 공터에 모여가지고 술래잡기나 고무줄놀이나 말뚝박기나 말타기 이런 거를 하면서 보냈고, 또 뒷산 언덕을 올라가서 놀기도 했고, 개울가에서 같이 친구들이랑 놀기도 했고,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놀이를 좀 많이 했다. 그리고 요즘에는 학교 운동장, 여러분들 코로나 전에는 노래방이나 PC방 이런 데를 많이 갔을 텐데, 옛날에는 좀 골목, 뒷산, 개울 이런 데 많이 모여서 놀았던 것 같다.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에는 또 특히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많이 여가 시간을 보내시죠? 게임하거나 유튜브, 넷플릭스 이런 거 많이 보면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렇게 과거의 삶과 오늘날의 삶이 달라졌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이 초등학생 때까지도 학교에서 말뚝박기는 좀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한테는 좀 생소한 모습일 수 있는데, 그 응답하라 시리즈 드라마는 다 아시죠? 응답하라 1988 요 정도만 봐도, 그렇죠? 1997 요 정도만 봐도 과거의 학교에서의 놀던 모습과 그리고 요즘 여러분들의 모습이 많이 달라졌다라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원에서 시를 보고 그 시에 반영된 과거의 삶을 오늘날의 삶과 또 비추어서 감상을 해보는 활동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학습지와 교과서를 같이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교과서 한번 뒤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과서 16페이지를 펼쳐주세요. 오늘 우리가 본격적으로 배우게 될 첫 번째 작품이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 까마귀 눈비맞아 라는 작품인데요. 여러분, 이 작품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온라인 클래스에 올려놨던 유튜브 영상 2개 혹시 안 보고 오신 분들은 잠시 영상을 중단하고 그 유튜브 영상부터 보고 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주는 영상이거든요. 네. 자, 혹시 영상 안 보고 오신 분들 다 보고 오셨죠? 자,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시 자체만 두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까마귀 눈비 맞아. 까마귀 눈비 맞아 휘는 듯 겁노매라. 야광명월이 밤인들 어두우랴.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여러분, 시조 자체만 두고 보면 그 까마귀가 원래는 검은색이잖아요. 근데 눈을 맞아서 하얀색인 척 하지만 그래도 너는 검은색이다 라는 거고, 야광명월이라는 건 이제 밑에 뜻 나와 있죠. 밤에 밝게 빛나는 달이에요. 달은 밤이어도 밝다 라는 거죠. 자, 마지막 줄 보세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사랑하는 님을 향한 나의 이 일편단심은 변하지 않는다 라는 내용이네요. 그래서 여러분, 시 자체만 두고 보면 이 시의 화자가 임을 사랑하고 있고 그 임에 대한 변치 않은 마음을 노래하고 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단원의 학습 목표는요, 작품이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하여 시를 이해할 수 있다 였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작품을 이해를 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작품 개관부터 함께 채워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이 작품의 갈래는요, 시조예요. 시조인데 이제 현대에 지어진 게 아니라 과거에 지어진 시조다라고 해서 고시조입니다. 자, 그리고 제재는요, 2가지입니다. 제목에 나와 있는 까마귀와 그다음에 야광명월이고요. 자, 주제 보세요, 여러분. 마지막 줄에서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나는 임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겠다라는,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 주제인 거죠. 자, 그리고 특징 보세요. 상징적인 소재를 사용했대요. 이 상징적인 소재 2가지는 바로 요 제재에 나왔었던 까마귀와 야광명월입니다. 자, 이 2개를 대비했대요, 여러분. 대비, 즉 대조했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다 함은 까마귀와 야광명월이 아마도 반대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걸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번째 특징입니다. 서리법을 써서 화자의 의지를 강조했다. 자, 여러분, 서리법이라는 건 뭘까요? 겉으로는 의문형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묻는 게 아닌 거죠. 그쵸? 자, 그러한 표현법을 서리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본격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기 전에 선생님이 이 시가 지어졌던 그 배경을 한번 다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마 유튜브 보고 오신 분들은 자세하게 이제 보셨을 거예요. 선생님은 간략하게만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선시대 왕 외울 때 어떻게 외우죠? 대정, 대세, 문단세 이렇게 외우잖아요. 그쵸? 자, 이 작품은요, 요 세종 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세종대왕 우리 모두 다 아시죠? 세종대왕한테는요, 아들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문종이었어요. 여러분, 여기 문단세에 나오는 요 문종. 그리고 둘째가 수양대군이었고요. 이제 셋째가 안평대군 이었습니다. 여러분, 세종은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굉장히 똑똑한 왕이었죠. 그리고 성군이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는 성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세종이 죽고 나서 그 다음에 왕으로 올라올 세종의 첫째 아들인 문종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어요. 왜냐면 문종도 세종을 닮아서 굉장히 총명하고
이제 기대치를 받는 왕이었다라는 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모두의 기대를 받고 문종이 다음 왕으로 딱 올라갔는데 문종에게 가장 큰 단점이 있었다면 바로 건강이 안 좋았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문종이 이제 일찍 왕자리에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면은 원래대로라면 문종의 아들이 이제 그 다음 왕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다음 왕이 바로 요 문단세의 단종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단종이 문종 다음에 왕위로 올라갈 때 나이가 12살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 나이로는 초등학교 5학년인 거죠. 12살에 어떻게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잘 다스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왕 자리를 요 세종의 둘째 아들인 수양대군이 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단종을 유배 보내고 요 단종 밑에 단종을 이제 계속 하던, 그러니까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이 있었겠죠. 그 신하들을 계속 죽이거나 하면서 이제 역모를 꿈꾸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수양대군이 나중에 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왕이 된 수양대군이 바로 그 다음 왕인 세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을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영화 중에 관상이라는 영화 들어보셨죠? 여기서 이제 수양대군이 이정재가 수양대군의 역할을 맡아서 나오거든요. 이거 한번 보시면은 이 상황이 아마 잘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수양대군이 단종을 물리치고 새롭게 왕위에 올라간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계유정난이라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이 단종을 끊임없이 모시고 단종에 대한 그 충성심을 보였던 신하 6명이 있어요. 그 신하 6명을 사역신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요 까마귀 눈비마자의 작가죠. 요 박팽년이라는 작가가 바로 요 단종을 모셨던 사육신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수양대군이 아주 못된 사람인 거죠. 수양대군은 삼촌인 거예요, 단종에. 즉 삼촌이 자기의 조카를 물러나게 하고 새롭게 왕위로 올라간, 그리고 그 단종을 따랐던 이제 많은 신하들을 죽이고 하면서 이제 역모를 했던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해서 바탕으로 해서 한번 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부터 보세요. 여러분 시조에서는요, 첫 번째 줄을 초장, 그리고 두 번째 줄을 중장, 그리고 마지막 줄을 종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현대시에서는 일반적으로 1행, 2행, 뭐 1년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시조에서는 초, 중, 종장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초장부터 함께 보도록 합시다. 까마귀 눈비 맞아 희는 듯 검노매라. 자, 여러분 까마귀는 원래 색깔이 검은색이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할 때 검은색과 흰색을 비교하면 검은색은 악마의 이미지, 흰색은 천사의 이미지가 많죠. 그러니까 보통 까마귀, 즉 검은색은 부정적인 존재로 많이 쓰입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까마귀야, 너 원래 검은색이면서 눈 맞아가지고 흰 척 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 까마귀는 부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요 시대 상황을 바탕으로 하면 여기에서의 까마귀는, 그쵸? 세조 편이었던 사람들인 거겠죠? 세조의 왕위 찬탈에 동조했던 이들. 즉, 단종의 입장에서 이들은 간신이었던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초장 정리해보면 흰 듯 보이지만 검은 까마귀가 되겠죠. 자, 그럼 중장 보세요. 야광명월이 밤인 듯 어두우랴. 자, 여러분 야광명월, 밤에 빛나는 밝은 달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까마귀가 부정적인 존재였으니까 여기서의 야광명월은 긍정적인 존재겠죠. 자, 그렇다면 시대 상황을 같이 봤을 때 야광명월은 단종의 복위를 바랬던, 단종 복위 운동을 펼쳤던 이들인 거죠. 단종의 입장에서는 간신들이 됩니다. 아이고, 충신인 거죠, 충신. 자, 단종의 입장에서는 충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야광명월은 이제 밤이면 밝게 빛나는 달인데요. 밤인 듯 어두우랴 라고 했어요. 여러분 요 어미에 주목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어두우랴 라는 거는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의문형이에요. 근데 여러분 진짜로 어둡니?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죠. 밤이어도
어둡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아까 특징에서 살펴봤던 서리법이 쓰인 겁니다. 즉 달은 밤이어도 밝아라고 강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중장 정리해 볼게요. 밤에도 밝게 빛나는 야광명월 이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초장에 나오는 까마귀와 그다음에 중장에 나오는 야광명월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장을 보세요. 임향한 일편단심이야. 변할 줄이 있으랴.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랴 의문형인데 내가 변할까? 라고 진짜 묻는 게 아니죠.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하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서리법이 쓰였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조의 화자는요, 나는 임을 향한 내 마음 변치 않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시대 상황을 같이 해서 보면 여기에서의 임은 단종이다 라고 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종장 정리해 보면 임을 향한 일편단심인데요, 여기에서의 임은 이제 사회문화적 배경을 두고 봤을 때 단종이다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같이 보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여러분 옆에 시어에 담긴 대조적인 의미 같이 볼게요. 자, 시어에 담긴 대조적인 의미입니다. 자, 이 시조의 제재였죠. 중심 소재였습니다. 까마귀와 야광명월. 이거 못하네요, 여러분. 한번 고쳐주세요. 야광명월입니다. 자, 색깔을 보세요, 여러분. 까마귀는 검죠. 근데 눈을 맞아서 흰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그 검은색이 사라지나요? 안 사라집니다. 자, 반면에 야광명월 보세요. 밝죠?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근데 이게 밤이 돼서 어두워진다고 해서 안 빛나나요? 아니죠. 여전히 반짝반짝 빛납니다. 자, 그래서 당시 시대적인 배경, 즉 계유정난이 있었던 그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보면 까마귀는 이제 세조의 왕위찬탈을 동조했던 간신들이고요. 야광명월은 단종의 복위운동을 펼쳤던 충신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조의 주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볼게요. 일시적으로 하얗게 보이지만 결국은 검게 보이는 까마귀겠죠? 까마귀와 언제나 밝은 야광명월을 대비했습니다. 자, 대조인 거죠. 자, 화자의 변하지 않는 마음, 즉 임에 대한 일편단심을 강조했어요. 자, 그래서 이 시조의 주제가 임을 향한 변함없는 마음이었죠. 근데 당시 이 시조가 창작된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보면 여기에서의 임은 단종이었다. 그래서 단종을 향한 변함없는 충성심이 이제 이 시조의 주제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보시면 그림 아주 잘 나와 있죠. 까마귀 있고요. 밤하늘에 빛나는 이제 달 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학습 목표에 따라서 첫 번째 작품이죠. 까마귀 눈비 맞아라는 고시조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해 잘 되셨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요 작품이 창작되었던 사회문화적 배경을 바탕으로 해서 시를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교과서 18페이지예요. 정현종 시인의 들판이 적막하다라는 현대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